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성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두 차례 세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고 한 번,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두 번. 하지만 세월호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연설 도중 27차례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 이유와 선고 형량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증거를 조작해 멀쩡한 사람 간첩을 만들어 놓은 행위치고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지요. 국정원이 창조한 간첩 유우성 씨와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30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우주의 구도 새싹당 공차.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30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뉴스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도 연관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기사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났지요. 예.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 이렇게 이희호 여사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한번 가고 싶다는 얘기는 보도가 됐는데 이미 보도가 됐죠. 이 얘기는 이제 안 나왔던 얘기죠. 예, 그래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속할 실정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실정법 위반 사례, 항공법도 있고요, 갖가지 위법 사항들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예.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말이죠. 게다가 또 대북 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이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항공법 위반, 과 관련한 그런 지적들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정부 비판 단체들이 광화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 이걸 촉구하는 대남 전단을 뿌리려다가 경찰이 예. 막았잖아요. 그건 무슨 근거로 그건 또 막은 거죠? 법적 근거인가요? 글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왜 막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버전이. 예. 예. 우리가 모르는 괘씸죄 방지법 이런 게 온전하고 있는 건지요. 예. 실정법이 없다, 단속할 만한, 이 말, 예, 놀랍습니다. 근데 단속할 실정법이 없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거 막을 의지만 있으면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인터뷰한 또 다른 단체였죠. 예. 그 당사자들은 또 경찰들이 와서 저지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대북 풍선 단장인 이민복 씨가 저희 조상훈의 뉴스와와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뿌려봐야 결국 띄어봐야 남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북 전단, 그 살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언론에 주목받고 남남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대북 전단 살포 이벤트는 허용하고, 남몰래 조용히 진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 풍선을 띄우는 이 행사는 또 막았단 말이죠.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 특히 이 정권의 그 진위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좀 분명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또 눈길을 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얼마 전에 김포의 애기봉 등탑을 이렇게 군이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철거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이런 해석도 달았습니다. 이 등탑이 배북 심리전의 그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없앴다 하는 점은 이건 결국 대북 유화 책을 쓰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는 사실이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직후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호통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왜 등탑을 없앴습니까? 도대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러면서 호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왜 내 허락도 없이 철거했느냐,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는 뒤늦게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등탑 철거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등탑은 없애는 대신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등탑은 그나마 불만 계속 점등되고 있는 건데 반해서 전광판은 글자를 띄워서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수년 전에 남북 관계 좋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서로 간에 심리 비방전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전광판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건가요? 남북 합의 깨겠다는 건가요? 남쪽 정부가 알아서? 글쎄요. 그 전광판에다가 무슨 글자를 넣을지 또 영상도 혹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여기 빨리 뭘 쏴라 그런 신호로 이렇게 북한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참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할 대통령께서 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의 실마리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장치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치 않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이 남북 화해 공존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흡수 통일을 생각하신 차원에서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론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말이죠. 예.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과 최근 남북 관계를 대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보면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그 B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광화문은 또 청와대와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규제를 갖다 들이대면은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이 휴전선 근처에 가가지고 세월호 관련한 그런 B라를 뿌려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하셨네요. 예. 이 양반 잡혀가겠어요. 그러니까 북사풍 불 때 맞춰서요. 예. 아이고 참. 오늘 한결의 정석구 칼럼, 정석구 편집인의 그 칼럼입니다. 오만한 청와대 비겁한 대통령 이런 제목인데요. 대통령 비서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 대상이 되는 건 그들의 발언과 행위가 대통령 의중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인식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열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비서들 발언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나갔다. 그들의 발언 수비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 정도다. 비서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했던 몇몇 발언을 보자. 사실상 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눈만 뜨면 어디든 집무실에 있는 것과 같으니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투다. 오만하기 그지없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답변은 더 가관이다. 이재만 비서관은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로 의심받는 제2부속실 3급 행정관, 즉 국장급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국가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밝히기를 거부했다.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윤전추 행정관의 나이는 34살이다. 이들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닌 전제군주 시대의 여왕쯤으로 격상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민주공화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상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런 제약은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문화된 헌법 조항으로 전락한다. 국민과의 약속 수시로 어기고요. 법과 원칙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요. 이게 바로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문화시키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보좌하는 행정관의 나이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 예. 대통령 나이도 못 밝히겠네요. 만처 나이 다 공개된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이죠? 64인가요? 52년 2월생이죠. 예. 예. 64. 국가 기밀인데 제가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오만함, 이건 사실 어제 그 시정연설에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났습니다. 2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말이죠. 뭐 이 점에서 본다면은 뭔가 국회 입법부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일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 끝나고 나서 여야 대표들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예. 그 자리에 교섭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정의당, 통합진보당 배제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진보야당도 다 오게 해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쪽이가 얼마 안 놔두고 청와대에서 오지 말래요라고 연락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하여튼, 그런, 뭐 그냥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만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뭐 거기서 무슨 토론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청문회가 열리겠습니까? 이정희 대표가 올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예. 자, 어제 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남북 문제, 세월호 문제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유족들 80여 명이 국회 입구에서 이렇게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피켓팅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번쩍만쩍하고 지나갔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말이죠. 제가 어제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국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뿐만이 아니죠. 뭐 앞뒤로 또 지하로 또 있는데 말이죠. 굳이 세월호 유족들이 도열해 있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번쩍만쩍한다? 왜 이럴까요? 저는 공직사회에 주는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에 주는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유족들 말 듣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신호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대통령이 나도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있으니. 쌩 까고 있으니. 당신들도 나를 따르라. 예. 이런 메시지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11월 1일은요, 세월호 참사 딱 200일입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그동안 안산 곳곳에서 추모, 촛불을 밝혀온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7시에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 소공연장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4월 16일 사고 당시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까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제 막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자. 이런 시민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특히 그 단원고 학생 유족들 4월 16일 참사 이후로 그분들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진상규명을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공익적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계속된 정부 여당의 마타도어 그리고 모략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가슴에 2번 대못질을 박히는 이런 고통을 겪었죠. 잠시 후 유경근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 인터뷰로 마련해 봤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맞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진상조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동행명령권, 과태료, 이게 무서워서 진상조사에 응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태료 안 내면 그만이고요. 또 동행명령권, 뭐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실질적인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애초 주장이 왜 설득력이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검 후보군 추천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특검 후보군 추천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확정된 안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의 말입니다. 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신문 사면을 보면요, 위아래 아주 재미있는 그 기사 배치가 있습니다. 김무성의 굴욕, 반기문 띄우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난번 개헌 발언을 계기로 해서 깊은 골이 또 확인됐고요. 자, 김무성 대표는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의 공식 회동 자리는 두 차례였는데, 연설 전 국회의장과의 티타임과 연설 후 여야 청 3자 회담에서의 만남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독대는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와의 별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상하이 개헌 발언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던 김무성 대표의 별도 회동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건데, 김무성 대표에게 얼마 전에 비수를 꽂았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태호 최고위원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옆에 김무성 대표에게는 악수를 하는 동 마는 동 스치듯 지나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발언과 관련한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자, 3자 회동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하여튼 분위기가 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도 개헌하자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 참 실없는 멘트 날리셨네. 나 이거 정말 하여간 이렇게 농담을 한 걸로 봐도 뭐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앙금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는가.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반기문 띄우기, 이 기사도 주목이 됩니다. 요즘 친박계 의원들이 반기문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무성, 문희상 두 여야 대표를 만나고 있던 오전 11시쯤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7년 대선 지형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서청원, 홍문종, 유기준, 윤상현 이런 친박 의원 30명이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세미나는 반기문 총장의 다음 대선 출마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시점에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자꾸 반기문 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야당 성향이 아니다. 2016년 12월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는데 2017년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반기문 총장 정치적으로 절반이 넘었다. 절반 넘어왔다. 이러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적극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저는 이게 반기문 띄우기가 아니라 반기문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또 계파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비박, 반박 뭐 이렇게 있는데,
반반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반기문 총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반계. 반반계. 예. 근데 본인은 뭐 정치에 뜻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뭐 과거의 어떤 통념과 사례를 본다면은 이렇게 관료 출신의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선 후보로 급거 스카우트가 된다. 힘없습니다. 관료만 했기 때문이죠. 이회창 전 총재가 그랬었고요. 네. 예. 그 정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상당한 시행착오와 어떤 그 충돌 과정 속에서의 어떤 굳은살이 생겨야 하는 건데 반기문 총장 지금 나와봐야 안 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김무성 죽이기는 결국 김무성 띄우기다. 친박의 김무성 죽이기는 김무성 띄우기다. 왜냐? 차기 대선에서 현 정권의 어떤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내가 현 정권과 차별화된 인물이다. 라는 점들을 대내외에 공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정권 교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이렇게 알아서 차별화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박근혜하고 김무성이 다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제목도 바꿔야 되겠네요. 예. 김무성 띄우기, 예. 반기문의 굴욕. 예. 1월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 국가산업단지 6곳을 무더기로 지정했지요.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인데 이들 두 공기업이 부채 문제를 겪으면서 개발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되고요. 보상비가 2천억 이상 늘어나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느냐? 아무래도 그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비를 뭐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공사비도 일부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비용은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가 4천억 증가됐는데 뭐 그만큼 손해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아무 계산도 없이 뭐 실효적 그 타당성 같은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숫자 늘리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냈는데 결국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4대 강이나 자원외교로 날린 돈에 비하면 4천억은 좀 껌값으로 보입니다. 예. 자, 서울교육청에 서울교육청에다가 운영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 사립곳 8곳 가운데 7곳이 개선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서울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를 상대로 회유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유를 했다? 이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요? 서울의 그 교육을 관장하는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보고 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개선안 제출해. 개선안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거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8곳 중에 7곳이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상대로 회유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8곳 가운데 7곳이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곳 우신고등학교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개선안을 내놓으면은 보고 판단을 해서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 뭐 증론적 얘기 아닙니까? 이걸 뭐 회유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한마디로 뭐 부당한 압력을 행한다는 식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동아일보의 이런 하여간 애쓰는 태도를 보면은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면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오래 입원하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또 찍고
이런 나이롱 보험 환자로 먹고 사는 병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이득인 구조인데요. 의사가 직접 전화해서 과잉 진료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예. 보험 사기 가운데 11%가 허위 과다 입원인데요. 이 배후에 병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5억여 원을 챙긴 병원 이사를 구속했다고 하는군요. 요즘 병원이요, 뭐 의료 영리화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돈 쓰게끔 만든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당뇨 체크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의사가 신해철 씨가 그 했던 위밴드 수술 그걸 권유를 했었어요. 그 뒤로 그 병원 안 갑니다. 여하간 참 이렇게 돈벌이에 혈안이 되면은 환자들이 뭐 다 속을 줄 알죠. 우리 저 소비자들, 의료 소비자들 똑똑합니다. 그 점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죠. 네. 뭐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그걸로 먹고 사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12면에 보면은 17년 동안 그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이은경 씨가 쓴 책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면에 이런 책 소개가 있나 봤더니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착한 어린이집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가짜조리사, 유령교사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또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중간에 착복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는군요. 학부모와 지원금을 나눠 갖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불투명한 회계 또 운영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란 제목의 책이군요. 경향신문 6면을 가보면은 이천시가 지역 상권을 삼킨 롯데 아울렛에 103억을 감세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면 내역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예. 지역 상권, 지역 토종, 자영업자, 또, 이렇게, 상공인들 울린 이런 대기업에게 100억대의 그 감세를 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어린이집도 없고 착한 병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착한 지자체도 없고요. 예. 예. 이게 다 너무 경제에 올인해서 예. 예. 욕망의 과잉이 이 범죄를 낳는 겁니다. 예. 네.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오마이TV 보도. 박 대통령은 옆에 있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인사를 받으며 미소까지 보였지만 끝내 유가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박 대통령을 기다린 유가족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TV 뉴스K 보도.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시지 않았느냐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고 새누리당 조영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는 박 대통령을 향해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서 있는 방향을 잠깐 쳐다봤을 뿐 이번에도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한 지상파 방송 3사 보도. KBS는 끝부분의 한 토막. 연설에 앞서 세월호 유족 60여 명은 국회 현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SBS는 제목, MBC는 딴청. MBC의 진정한 관심은?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떤 대목에 중점을 뒀는지 숫자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라는 단어가 59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안전이라는 말인데 19차례나 언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는 몇 번을 받았을까?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측에서 29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에 몰두하거나 조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과연 언급했을까 하는 점. 그러나 전혀 없었고, 다만 세월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딱 2번. 그런데 이런 것.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콩 렁춘잉 행정장관 사퇴 언급한 홍콩 정치자문기구 위원이 있었죠. 결국 파면됐다고요? 네, 중국의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29일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의 사퇴를 언급한 홍콩 정협위원회 직위를 박탈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신중국 성향의 제임스 첸 입법회 의원은 지난 17일 시민들이 법원의 도심점거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또 렁춘잉의 통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렁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협은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제임스 첸 자유당 명예주석의 상무위원직을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표결이 있기 전 정협의 주석은 렁춘잉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홍콩 정부에 대한 비건설적인 비판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협의 홍콩 측 대표가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 강경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시위대에 단호한 답을 내놨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는 홍콩 시위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는 렁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고요. 결국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도심점거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콩 대학생연합체 알렉스 초 비서장은 홍콩 정부가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직접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중국 군대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미국에서 발사된 우주 화물선 발사 직후에 폭발을 했죠.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월롭스 기지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된 무인 우주 화물선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6시 22분경 발사된 지 6초 만에 폭발했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폭발한 우주 화물선은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인 6명에게 전달할 약 2200kg의 식량과 실험장비 등을 싣고 있었는데요. 시그너스라고도 불리는 이 우주 화물선은 발사 직후 심하게 요동을 친 뒤 발사대 위에 수직으로 떨어졌고요. 공중에는 커다란 화염구가 형성됐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사고 화물선에 매우 휘발성 높은 연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번 사고 계기로 나사가 민간의 우주 화물선 운송 사업을 위탁한 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고는 2011년 나사가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회사의 업무를 위탁한 이후 처음 발생한 폭발 사고인데요. 나사는 2011년에 자체 우주왕복선 운영을 중단하고 우주정거장 화물 운송을 러시아에 위탁했고요. 최근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국 민간 업체들과 우주화물 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나사가 민간 업체 로켓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일종의 민영화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무 격리를 당했던 간호사, 미국 주정부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의무격리 대상자가 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가 사는 메인주의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간호사를 21일간 강제로 격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히콕스는 에볼라 발병국 중 하나인 시에라리온에서 치료 활동을 하다 지난 24일 뉴저지주에 있는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귀국했는데요. 히콕스는 뉴저지주의 21일 의무격리 방침에 따라 곧바로 병원에 격리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히콕스는 사흘 만에 풀려나 메인주에 있는 자택으로 갔고요. 이에 대해 메인주 주지사는 히콕스를 대상으로 의무격리를 강제로 작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후 이 주정부는 히콕스의 집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간호사는 주정부가 30일 오전까지 격리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주정부의 조치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주정부 입장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의무격리 좀 비판하는 입장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 봉사활동을 한 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불필요하게 격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두 간호사의 완쾌 사례를 들며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21일 의무격리 조치가 자원봉사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대하면서 연방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무격리가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1개 나라들이 은행 비밀주의 청산하고 계좌정보 교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51개 국가들은 29일 조세 회피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은행 계좌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초청으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 등 책임자들이 은행 비밀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하는 요즘 은행 비밀주의는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2017년 9월부터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국가들은 서로 간 자국민들의 은행 계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해 탈세와 또 재산의 국외 은닉을 방지할 만한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조세 회피 계좌주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충분히 은닉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며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해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5,984억 원 초과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5% 이내나 300억 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 6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 원, 0.4% 적게 편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패장을 유치한 경북 경주에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전망입니다. 2007년 11월 방패장 착공식 때 대통령이 약속했고
이후 학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8월에는 경주시장과 경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한수원 사장이 자사고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방패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사항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기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세대 주간인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4조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올해 2분기보다는 43.50%,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60.05% 각각 감소한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이 10월 30일이고요. 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네. 내일까지죠? 네, 뭐 실제로는 하루 남았다고 봐야겠죠. 네, 과연 타결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이, 새누리당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쟁점이 일괄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 이 세월호 3법을 일단 합의 처리하고, 그리고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는 그 이후에 따로 좀 더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의 만남에서 뭐 생각보다 성과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치권, 즉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은 새누리당이 그간의 입장을 조금 접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또 여야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컸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큰 쟁점은 위원장을 뽑는 문제였습니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표로 뽑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위원회 인적 구성에서 다수인 야당이나 유가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남은 변수는 새누리당 쪽에서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중 일부를 단원고 피해 학생 측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유가족들에게도 줘야 한다는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점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주목할 국회 일정 중에 하나가 정부조직법 관련입니다. 네. 핵심은 국민 안전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전 담당 부처를 총리실 산하에 둘지 청와대 밑에 둘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밑에 둔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 직속이 되는 거겠죠. 이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입장이고요.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직속으로 국민안전부를 두자 이런 주장입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새로운 조직에 흡수시킬지 외청으로 유지할지도 쟁점입니다. 새누리당은 흡수하자는 쪽이고요. 새정치연합은 외청으로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런 쟁점들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의 말인데 세월호 특별법과 더불어서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관련 법안들이 일거에 합의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높아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한 걸음 뒤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세월호 3법 중 유병헌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그리 선명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목할 일정 중에 하나가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서 잇따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오늘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을 떠받치고 또 화답하는 그런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각종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이란 얘기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압박하는 그런 얘기도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희상 위원장의 경우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농담조로 얘기를 던졌다는 것처럼 이 권력구조 개헌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동시에 SNS 검열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위기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 부각이 안 돼서 좀 간과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네. 중요한 내용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구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한 이 규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워낙에 커다란 이슈가 많아서 국감 때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도 자료만 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것으로 상징이 되는 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혹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영화 제목이나 특정 키워드로 뭔가를 검색하시다가 화면 한쪽에 온갖 야한 영화의 동영상 또는 음란물 동영상 화면이 떠올라서 당황하신 경험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예, 물론 당황하시지 않고 일부러 그런 걸 찾으려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이 인터넷 서비스 외에 페이스북 같은 해외 SNS를 통해서도 이따금씩 이 불법 야동에 가까운 영상물이 떠다니곤 하죠. 예. 해외 사이트나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규제가 훨씬 적고 자율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나 서비스 운영업체 측이 특정 이슈로의 여론 집중을 유도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매우 큰 세련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유저가 해외 사이트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해외 사이트나 서비스를 음란물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접근한다 이런 겁니다. 예.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검색하고 싶을 때면은 네이버나 다음보다 구글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 해외 사이트나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정보의 양도 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정보는 2013년에 비해서 현재 13배로 이 가운데 성매매 등 음란물 콘텐츠는 17배로 증가했다면서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규제 당국의 직무유기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의 말대로 현행 법규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역시 미방위 소속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국내 포털은 음란물이 노출되면 형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나 청소년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내릴 수도 없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에서 구글 등 해외 서비스에 접속하는 때에만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물 등의 불법 정보를 삭제 혹은 접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반대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심의당국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합니까? 박효종 씨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라이트 인사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의 역외 적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법조계, 학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요. 엄청나게 많은 개인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해외 사이트나 서비스에 규제 당국이 손을 뻗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정보 보호 침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적 영역에 대한 공공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침해 그리고 사이버 검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음란물이나 성인용 영상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해악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추적, 차단, 삭제 같은 개념의 법적인 방법론만을 들이대는 것은 결코 세련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과 간부들이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들 상당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는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죠. 유우성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그 재판 때 혹시 가서 방청하셨습니까? 제가 결심 때는 받고요. 선고할 때는 있어서 못 갔습니다. 예. 뭐 판결 결과 변호인이나 또 언론 보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예.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판결이었고요. 예. 거의 다 집행유예 나왔더라고요.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실 저는 7년을 구형을 받았고요. 예. 처음부터 검찰 측에 구형할 때부터 4년 구형 제일 높았고요. 그에 비해서 형량이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유우성 씨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이제 피해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이 국정원 직원들, 유우성 씨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제가 조사 받을 때부터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제 동생하고 대지를 원했고, 또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어떻게 안 듣고, 그냥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였던 그런 점이라든가, 예, 그런 점들이 무리하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 씨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좀 가해자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 또 그런 피해를 당하셨고, 예. 재판부나 검찰이 뭐 제대로 기소하고 또 판결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재판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선고하면서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히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위한 국민의 기대 및 신뢰를 훼손했고, 공문서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렇게 근거를 댔지만 결국 형량은 낮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국정원에서만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이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은 이걸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예. 재판에 나와서도 수도 없이 우리가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수도 없이 강조를 했고, 또 그런 얘기를 또 오갔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기소하지도 않았고, 말은 조사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검사들은 다 지금 처벌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간단하게 1개월 동안 징계 정도만 받았죠. 예, 징계 정도만 받았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이라게 되면 검사들도 다 기소가 됐어야 됐고, 이번 사건은 간첩 증거 조작은 똑같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어야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기소한 것도 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고,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빈약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정원 직원들과는 달리 협조한 중국 동포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구속 기소를 했었고요. 예. 이 사람들에게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 또 그 국정원 직원들보다 이 사람이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 정도 드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쉽게 구속시키지 않았겠나.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한 명은 자기 잘못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재판 받고 또 방청하시는 과정에서 당시에 그 유우성 씨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이나 또 담당했던 검사들 마주칠 기회 혹시 있었습니까? 검사들은 없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마주쳤던 적이 있고요. 네, 저를 실제 조사를 했던 분들이
사폐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요. 예. 예, 거기 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직접 대화를 하시거나 뭐 그럴 기회는 없었겠군요. 예, 저는 뭐 그냥 얼굴만 잠깐 뭐 직접 대화 보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은 결국 기소도 하지 않았고 뭐 가벼운 예. 징계로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보시기에는 이 검사들도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판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예. 뭐 이런 등등의 결과를 보시고 그 특별검사에 의해서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많은 언론들과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은 꼭 특검을 해야 된다고 사안이라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보시다시피 특검 하나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계속 방해하고 그에 대해서 감싸주고 이런 게 많은 것처럼 특검을 해서 좀 더 진상이 밝혀지고 앞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 나오지 말았으면 저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꼭 특검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전망이 좀 없다. 좀 어떻게 보시는 뭔가 진실을 밝히려게 되게 되면 그 진실을 계속 부단히 덮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진짜 특검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다소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항소심 무죄 선고 때까지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뭐 각도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기사를 쓴 언론도 있었고요. 예. 그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뭐 그래도 맞는 얘기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고 또 앞서 그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열심히 거짓말하는 언론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실 저도 일일이 그 왜곡한 언론사를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입니까? 소송 지금 제일 열심히 거짓말을 왜곡을 잘한 뭐 TV 조선이라든가 채널 A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뭐 문화일보 그리고 소송 넣은 게 문화일보 그다음에 동아일보 그렇게 한 여러 개 됩니다. 전혀 사실 근거와도 맞지 않고 그냥 검찰 쪽에 일방적인 얘기를 기사를 일면에 대문짝으로 이렇게 실었던 기사들을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검찰이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죠? 예. 그 대법원 어떤 재판 일정이나 이런 거는 변호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대법원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아무런 지금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그 유우성 씨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고요. 외환거래법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이 사건이 5년 전에 기소 유예됐던 사건이거든요. 뭐 순전히 제가 이번 조작 사건을 진실을 밝힌 데에 대해서 검찰에서 망신당했다고 해서 굉장히 보복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요 사건은 지금 조사가 다 마쳐지고 어떻게 기소를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소가 돼서 지금 한 3개월째 제가 재판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제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광범하게 열심히 빠른 시간에 막 검사님들은 그 지방의 먼 울산까지 직접 내려가셔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너무 증거조작 재판 사건과
제 사건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속도나 또 대응하는 방법이나 예, 여러 가지 있을 때 너무나 큰 비교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냥 법원 근처에만 가도 저는 너무 힘들고 예. 그런데 뭐 제가 뭐 재판을 하기 싫어서 뭐 하고 좋아서 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냥 뭐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힘을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참 뭐 사실 증거 조작도 다 밝혀지고 증거들도 조작되고 동생에 대한 구금 부분에서 증거도 다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3국 지금 대법원에 지금 기소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증거가 명확한 증거 조작 사건에 있어서 증인들도 명확한 사건에서 뭐 수사나 앞으로 지금 1심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제. 예. 근데 항소를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이요. 예, 검찰에서 너무나 비교됩니다. 뭐 대법원 일정이 지금 잡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당하셨던 피해가 있습니다. 동생인 그 유가려 씨 포함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막 재판이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어디서 그냥 내가 진짜 막 지금도 좀 너무 힘든데요. 조용하게 어디 사람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렇게 멀리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저희 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그 항소심 끝나기까지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 사실은 제 사건을 뭐 언론에 통해서 어느 정도 나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에 있어서 뭐 디테일한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돼서 뭐 재판은 어떤 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부분이라든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저희 사건을 전반적으로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좀 자세한 그런 내막들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군요. 예. 재판받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좀 공감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죠. 유우성 씨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사고 이야기, 또 세월호 사고 유가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유가족들이
절규하셨죠.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대통령은 끝내 이분들을 외면했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현장에 혹시 계셨습니까? 국회 앞에요? 예,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우셨습니까, 혹시? 너무 슬퍼서?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시정연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만나더라도 오랜 시간 얘기하거나 그렇게는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나치시면서라도 잠깐이라도 서서, 몇 마디 대화라도 나누고,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회였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허무했죠. 많이 허무했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잠깐 서서 손 한번 잡아줬으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를 기대하셨던 거죠? 예, 좀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셨다고 그러면, 실제로 위로가 되었겠죠. 예. 예,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국회 사무처나 또 그 국회 경비대요. 아예 좀 처음부터 차단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가족들 좀 비켜달라 그런 요청은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연락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 왔다 가시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자리를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좀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요, 국회 사무처는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전명선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 전명선 위원장 이야기는 청와대 같은데 정확히 어디 소속이나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 들고 날 때는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예. 어제 시정연설 직접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방송들은 경제 얘기를 몇 번 했느니 안전 얘기를 몇 번 했느니 박수가 몇 번 나왔더니 이 얘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세월이라는 단어는 2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고라든가 세월호 유족 관련 얘기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는데 네. 예. 그래도 좀 기대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라도 할 거다라는 기대. 예, 물론 이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깊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정연설 가운데 그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산 관련해서 참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 안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세월호 참사가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에 대한 말씀도 좀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아니면 이후 방향에 대한 말씀이 되었건 해주셨으면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자체로도 좀 위안을 삼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5월 19일 또 그때 당시 사고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약속이나 유족들을 대했던 태도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 결국은 대통령이 우리 유족들을 속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예. 정말 5월 달에 사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 직후에는 진심으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요소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거대한 참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고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좀 기대는 갖고 계시군요.
예, 오늘이 10월 30일인데요. 아시다시피 네. 여야가 이달 말,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 세월호 특별법 또 관련 법들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관련해서 지금 뭐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 접근을 봤다 이런 얘기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개최한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네.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네.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정치권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문회의 그 형사처벌 조항을 빼려고 하는 여당 쪽에 좀 시도들이 좀 있었죠. 예. 그다음에 과태료 조항도 좀 대폭 그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좀 안 된다. 그건 좀 더 한번 강화해야지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 부분 이제 유족들은 저 참여하게 해달라고 줄곧 얘기하셨고요. 네. 요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합의됐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그 여야 가족 간의 3자 간의 합의를 통한 후보군 형성을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이거 사실은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께서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신 사항이었거든요. 예. 여야 가족 간의 3자 합의를 통한 후보군 형성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거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안 됐었죠. 예. 지금 상황은 아마 그 상태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3자 간의 합의 과정을 갖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의견이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도 좀 제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네.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 뭐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별법은 내일까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여야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도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선 진상규명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이 되겠죠. 예. 진상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제 가족들하고 또 사전 협의 없이 여야 합의해서 법이 상정되는 건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하고는 뭐 특별히 좀 협의를 구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이야기는 이제 종종 나누면서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좀 무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102일 만이었죠. 실종자분 중에 한 분 시신 발견돼서 어제 이제 네네. 수습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또 수색을 계속 할 것이냐, 인양하자는 얘기 나왔다가 이제 실종자 가족들은 봐라, 이거 계속 수색하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인양 시점을 놓고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논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우선 전제를 할 것은 저희 실종자 가족들도 인양 자체에 근본적으로 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배를 인양을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그 인양 관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나온 295번째 희생자
오늘 아침에 DNA 검사 결과 우리 지연이로 밝혀졌는데 예. 이 지연이가 발견된 장소가 그 4층 중앙부의 화장실이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지난 8월 6일 날 그 범대본에다가 제시한 장소예요. 여기를 수색을 해달라고. 여기에 지연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범대본에서는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수색한 결과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자리에서 지연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색 방법이 잘못되었던가 또는 실질적으로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벌써 2차례나 더 있었어요. 여기엔 더 이상 실종자가 없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다 실종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정말 수색을 제대로 끝까지 여한이 없을 만큼 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결국 인양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양을 하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동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여론 몰이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 좀 정부가 책임 있게 이런 일들 좀 곤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책임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자세를 좀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날짜만 세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주말이면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200일째가 됩니다. 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또 관심과 격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실 몫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 벌써 200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뭐 청원동이나 광화문, 국회 아직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생각 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지치거나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지치더라도 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안전한 사를 이루는데 작은 어떤 그 밑받침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예. 그걸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손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특별법 통과되면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